과일을 매주 3회 추가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2% 감소하였다라고 합니다. 과일이 좋은 거죠. 그런데 과일을 주스로 일주일에 3회 추가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률은 8% 증가하였다. 당뇨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과 주의해야 할 과일을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일 저도 참 좋아하고 또 이 과일을 또 재배 생산하시는 분들이 또 제가 과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과일은 당뇨의 적인가 친구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쓴 책에서 지금 발췌를 한 부분이고 오른편에는 원문이 나와 있어요. 원래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18만 명이 넘는 의료인을 24년간 상태를 추적한 대규모 연구예요. 예, 대단하죠, 그렇죠? 예, 의료인이 참가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비교적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추적 관찰에 참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24년간 상태를 추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라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도를 두고 이 데이터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매주 3회 추가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2% 감소하였다라고 합니다. 과일이 좋은 거죠. 그런데 과일을 주스로 일주일에 3회 추가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률은 8% 증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당뇨병으로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최근에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현재 없는 사람이 과일을 어떻게 섭취하냐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일별로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가 제일 큰 거가 블루베리로 돼 있어요. 26% 감소, 포도, 건포도 12% 감소, 사과, 배.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도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사과와 배는 껍질 안 깎고 그냥 그대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7%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과일들은 큰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당뇨병 위험이 증가된 것은 멜론입니다. 10%가 증가됐다고 해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껍질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블루베리 껍질을 까서 드시는 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포도, 건포도 껍질을 안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껍질을 먹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과, 배 같은 경우에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껍질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론은 제가 한번 껍질을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씹을 수도 없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그 껍질 부근에 있는 그 과육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코아에 있는 굉장히 당도가 높은 부분만 먹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멜론 같은 경우에는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좋겠다. 그 다음에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그대로 먹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가당 주스 스무디와 껍질째 씹어 먹는 통과일은 섭취 후 혈당 반응이 얼마나 다르며 실제 진료에서는 어떻게 권하시나요? 네, 먹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사과 하나를 원샷으로 먹을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과 주스로 만들면 원샷으로 다 마실 수가 있죠. 이 먹는 속도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씹고 그리고 위에서 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면 흡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거죠. 근데 주스로 마시게 되면 그게 생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무디 형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의 식이섬유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요. 착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건더기는 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공된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라앉는 게 거의 없지요. 우리가 집에서 과일 주스를 만들면 뭐 몇 분 지나면 가라앉고 위에는 맑아지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그런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혈당을 잘 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무가당 주스 말씀하셨는데 무가당 주스는 당이 없는 게 아니라 당이 있는데 당을 더 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식에서도 어떤 음식이 가장 많이 혈당을 올리는지와 외식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외식을 최근에 해보면 참 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물 같은 경우에 짜고 달고 이런 거가 옛날보다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파스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연소결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먹은 음식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제 AI 카메라로 찍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인데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앱 사용자들이 올린 식후 혈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표인데 1등 김밥으로 나왔어요. 2등 삶은 고구마. 예. 고구마는 혈당을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고구마가 영어로 뭐죠? 스위트 포테이토죠. 그렇죠? 당분이 꽤 있습니다. 짜장면, 제육덮밥, 어묵볶음, 카레라이스, 쌀국수, 잔치국수, 라면, 메밀국수, 면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음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바쁠 때 김밥 한 줄 이렇게 먹는 이렇게 빨리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 그릇 음식으로 해서 빨리 먹는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혈당 올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식 경향이 당분이 꽤 많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집밥처럼 이렇게 밥이 있고 찌개가 있고 나물이 있고 쌈이 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을 텐데 지금 순위에 나와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급할 때 먹는 음식들이더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고구마는 몸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단일 음식이죠. 그렇죠? 단일 음식이면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 앱을 쓰면서 경험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우유 유제품을 어떻게, 어느 정도 드시면 좋을까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셨을 때 달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트를 만들어 보면 설탕을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콤달콤해지죠. 그거는 이제 유당이 달진 않은데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락토스 한 분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당이 그 발효가 되면서 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콤해지죠. 그래서 새콤달콤해지고 이 산이 있으면 단백질이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걸쭉해지죠. 그래서 그냥 마시던 우유가 아무 맛도 없던 우유가 새콤달콤해지고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속에 당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당 지수,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설탕이 100이라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혈당에는 큰 영향은 없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큰 영향은 없긴 하겠지만은 이제 섭취량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칼로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혈당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당불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못 먹겠죠. 그래서 뭐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거는 혈당 조절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한 끼 구성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양을 조절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양을 또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면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에서 밥을 하실 때 설탕을 또 많이 넣는 건 곤란하겠죠. 단맛을 내려 그러면 요즘 또 대체당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겠고, 뭐 일단 갖춰진 그런 상태라 그러면 먹는 순서를 또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물 혹은 샐러드를 먼저 먹겠다.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겠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게 되면 우리가 미리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서 진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빨리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제로라는 책에서 제가 핵심 개념을 이 그림으로 좀 표시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적을 알자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가 하는 걸 미리 좀 알고 피하는 게 좋겠고요. 대개는 입에 넣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들이 혈당을 많이 올리겠죠. 그 다음에 섭취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출 속도를 늦춰라 그랬는데 우리가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관략근이 있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천천히 드시면 돼요. 예, 천천히 드시면 배출 속도가 늦어지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드시면 배출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근육으로 움직이면 근육으로 포도당이 가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외의 적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불면증, 예?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어떤 부조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데요. 자가 혈당 측정으로 나에게 맞는 과일, 간식, 식사 순서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2024년 2월 달에 중앙일보에 게재된 부분인데요. 기자분들이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왼편은 C라고 되어 있는데 30대 여자, 오른쪽 E씨인데 20대 여성인데요. 탕후루를 드셨대요.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먹었는데 우리 왼쪽에 계신 여성분은 혈당이 110에서부터 198까지 올랐어요. 근데 오른편의 여성분은 95에서 117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편에 계신 분은 공복 혈당이 110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혈당 조절 능력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았고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공복 혈당이 95면 정상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먹어도 잘 올라가지 않는 거죠. 완전히 정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왼편에 계신 분은 당뇨병이 있는 분 같아요. 그 식전이 147이에요. 먹었더니 261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오른편에 있는 20대 남성은 96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입니다. 먹었는데 안 올라가요. 117. 예? 예, 그래서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인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순서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평소대로 식사를 했을 때 공복이 90, 식후가 154였는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었더니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도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나요? 간헐적 단식은 원래는 이제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해서 하루는 굶고 하루는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굶는 날은 평소에 한 25% 정도만 먹게 하는 거가 약간 이제 그 순화된 형태의 간헐적 단식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금식을 하자. 이게 5대2 다이어트예요. 예, 이런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고 책도 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먹지 않는 거죠. 대개는 거꾸로 해서 나머지 시간에 마음대로 먹는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저녁을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을 드실 때까지 야식을 먹지 않는 거가 가장 기본적이 되는데 요즘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내일 아침에 그 건강검진이 있으니 저녁 식후 금식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저녁 식후 단식하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로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부르면 좋겠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연구 결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제 환자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녁 먹고 나서 야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뭘 시켰다. 애들이 학원 갔다 와서 뭘 시켰다. 아빠 같이 먹어. 이랬을 때 견디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체질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며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 살 안 찌는 체질을 갖고 있으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누구는 많이 먹는데 살이 잘 안 쪄요.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는데 뭐 한번 좀 과학적으로 연구된 걸 보게 되면은 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제공을 하고 체중이 증가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몸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어요.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달리기를 한다는 거는 그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웨이트를 들 때도 그 동작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어떤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혹은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집안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는 않는데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보니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살이 찌는 사람은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우리 주변에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하다 혹은 바지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사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근육량이 또 적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장내에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 그냥 그 먹은 거를 대충 소화 흡수하고 그냥 변으로 내보내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또 다 수거해서 에너지로 만들어 버리는 형태의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살이 찔 수가 있겠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에너지가 될 만한 거는 다 수거해서 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는 그 신체 활동,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 장내 세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같이 관여하겠습니다. 살이 쉽게 찌는 건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거의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연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1976년도에 소아과 의사가 연구한 부분인데 일란성 쌍생아의 체형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 거의 똑같아요. 비만한 사람 비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란성 쌍생아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보게 되면 많이 달라요. 예, 살이 찐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일란성 쌍생아는 한쪽이 비만하면 반대쪽도 비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거는 많이 비슷하게 나겠지만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비만도가 차이 나는 걸 보게 되면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쯤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그 의학계에서는 가장 높은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 저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논문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뉴스로 보도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80년대 말에 캐나다 퀘벡의 연구자들이 12쌍의 남성 일란성 쌍생아 유전자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100일간 일주일에 6일을 평소보다 1000kcal를 더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84일 동안 1000kcal를 더 먹었습니다. 나이는 19세에서 한 27세 정도 됐고 그래서 이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살이 찔 때 반대쪽도 같이 찌는지 아니면 한쪽은 안 찌는지를 봤습니다.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봤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각선이 있는데 대각선 위에 모든 점이 다 겹치면 똑같이 살이 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대각선 쪽에 모이는 걸 보니까
유전적인 게 꽤 있는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상관 계수를 보면 체중 변화는 한 0.55 정도, 내장 지방 변화는 0.72 정도가 나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우리가 제곱을 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몇 퍼센트의 설명용인지가 나오는데 체중 변화의 한 30% 정도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내장 지방 변화의 한 50%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 소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 데 있어서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치율이 높은 걸로 봐서 유전적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 일란성 쌍생아에서 칼로리를 많이 줬을 때 체중이 변하는 거는 내장 지방 변하는 거 봤을 때 30에서 한 50% 정도는 유전적인 부분이 기여하겠다. 다행인 거는 나머지는 환경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식사 줄여도 체중이 안 빠지는 건 왜일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할머니, 그리고 이제 전혀 이제 살이 찌지 않은 손자, 손녀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많이 움직이는지. 애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는 가만히 아이고 다리야 하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똑같은데 활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살을 빼기가 어렵고, 그리고 먹는 걸 또 줄이면 또 기운이 없다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을 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이살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체 활동, 근육량, 기초 대사율 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죠. 혈당 다이어트의 방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일단 혈당 다이어트가 옳은가라는 그런 것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밸런스 모델인데 이거는 물리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먹은 칼로리와 소모한 칼로리가 일치하면 체중은 그대로, 먹은 칼로리가 더 많으면 살이 찌고 사용한 칼로리가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그런 물리 법칙인데 그래서 그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지방을 줄여야 되겠죠. 저지방에 대한 그런 강조가 무지하게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나 단백 섭취량이 많은 형태의 그런 다이어트를 했더니 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가장 유명한 것이 애킨스 다이어트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하셨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했는데 이거는 반대잖아요. 지방이라든지 단백 쪽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탄수화물이 적었는데 살이 더 빠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탄수화물이 문제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은 동화 작용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살을 찌우게 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인슐린이 덜 나와서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과 에너지 밸런스 모델 뭐가 맞느냐?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저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달달한 음식이에요. 이거는 칼로리도 높고 당분도 많고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상충하는 그 모델의 교집합으로 있는 달달한 음식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게 그 혈당 다이어트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에너지 밸런스 모델, 물리 법칙이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리 법칙에 거스르는 현상들이 자주 관찰이 되거든요. 네. 요요를 막으려면 체중과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체중을 뺐던 그 습관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셨을 텐데 이때 약의 도움을 받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다시 나쁜 습관으로 가게 되는 거를 빨리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최근에는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가 울리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체중을 매일 재고 그리고 이제 먹는 양, 움직인 거 이런 걸 기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객체화 시키는 거죠. 나를 데이터를 통해서 체중 그리고 에너지 섭취량, 운동량을 통해서 객체화를 시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다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이 찌는 걸 몰라요. 나중에 바지가 안 맞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조금 나빠질 때 다시 원상복귀하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니까 이제 끊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제 끊고 나서 한 5% 이상의 체중 증가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약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원래 체중대로 가버리게 되면 그걸 또 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고 또 본인도 실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재발의 조짐이 보이는 즉 일탈 단계에서 바로 이제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앞서 다이어트 주사제를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비만 환자들, 그러니까 고도 비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섭식에 관계된, 좀 먹는 거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평생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비만 약제도 평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 비만 약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만 약제의 가격이 좀 더 합리적으로 내려오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워낙 지금 개발 경쟁이 있고 그리고 특허가 만료가 되는 약도 생길 것이고 먹는 약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기보다도 이 병적인 고도 비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평생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습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그 인지 재구조화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점심에 그 회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짜장면 곱빼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망했네. 저녁에는 내가 떡볶이에다가 뭐 불닭에다 이런 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우리가 역기능적 자동화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뭔가 나쁜 쪽으로 자동적인 생각을 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점심에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좀 샐러드랑 좀 적게 먹고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 재구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꾸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